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근거가 된 자신의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을 겨냥한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한층 바빠지고 있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 오늘 오전에 급박하게 전해졌습니다. 특검과 정부 당국 국내 송환 절차를 서두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차 교수님, 이제 최대 관심은 과연 이제 정유라의 체포를 계기로 수사에 비협조하던 최순실의 입 열 수 있을까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렇죠. 지금 당장 정유라 씨가 지금 송환될지 언제 송환될지 아직 모릅니다만 일단 덴마크 경찰이 신병을 확보했으니까 조만간 소환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특검도 상당히 수사의 거물살을 탈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정유라 씨를 데리고 오면 결국은 그 최순실 씨 입을 열기 하나니 압박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 최순실 씨가 지난번 그 독일에서 돌아와서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서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기 전에 부탁했던 게 우리 딸만은 좀 놓아달라, 보호해달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그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차 안에서 전화를 걸어서 정유라 딸에게 잘 있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소환되어 와서 그것도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송환되고 이런 장면을 아마 최순실 씨가 지켜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신경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장시호 씨가 또 주요한 혐의자인데 장시호 씨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가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술술 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그 관련된 수사 때도 그때 주요 혐의자였던 박연차 전 태강실업 회장도 결국은 자식들에 대한 수사를 압박을 하니까 결국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아마 감안을 해서 특검이 상당히 이 정유라 씨를 아마 송환을 해서 아마 압박을 할 모양인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최순실 씨가 입을 열 것인가 그간의 태도를 봤을 때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유라 씨가 한국에 송환이 되고 난 뒤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때 정유라 이야기라면 최순실 씨가 눈물을 좀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극진한 딸 사랑하는 최순실 씨 이렇게 알려졌으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가 우리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빨리 송환이 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예를 들면 유병현 전 회장 그 당시 유섬나 씨 케이스도 있잖아요. 2014년 5월에 체포돼가지고 인터폴에서 이렇게 빨리 좀 국내로 데려오려고 우리 사법당국에서 절차를 밟았는데 현재까지 유럽인권재판소 등 절차를 걷다 보니까 송환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불법 체류로 확인되면 72시간 이내로 구금한 다음에 강제 추방하는 조항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또 그쪽에 정유라 씨도 변호인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거기 아마 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유라 씨가 아직은 나이가 많지가 않고 어차피 대학생 신분이고 그런데 과연 여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부모가 하고 어떻게 보면 정유라 씨 주변의 권력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물론 주소들은 소문이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팩트들을 과연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실들을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술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유라보다는 정유라를 계기로 해서 최순실이 입을 열느냐 마느냐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도 아까 우리 차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무튼 딸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정말로 대통령을 일정 부분 이렇게 엄호하려고 하다가 딸이 좀 의외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된다면 아무래도 입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도 차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화여대 특혜 의혹 부분하고 삼성그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다음에 삼성그룹 3자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과연 정유라 씨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 부분에 좀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최순실 씨가 미국식의 플리바게닝 일부를 혐의를 인정하고 정유라를 좀 보호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조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떤 신빙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아직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이 바라는 그런 그 수사 결과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용을 되고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정유라 씨 자신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그 승마, 여러 지원금들 그 계약상으로도 한 220억 지원받기로 돼 있었고 그 중에 한 80억 은 이미 집행이 됐고 여기에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 본인이 공동으로 수혜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은 그 피해자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의혹을 받고서 특검 추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재산 해외 도피라든지 또 자금 세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정유라 씨가 이제 관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머니를 심리적으로 수사를 압박하는 그런 것과 별개로 본인이 들어오면 본인의 혐의가 특검에서 어떻게 다뤄지느냐가 일단 관건이고 그것이 또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특검 수사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고 이제 관계가 있겠죠. 그것이 법적인 플리바게닝이라는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든 없든 현실적으로는 최순실 씨한테 상당히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순실뿐만 아니라 정유라 본인 자체의 어떤 수사도 필요하다. 예. 결국 이제 학사비리 의혹도 하나의 이제 중대 의혹인 것 같은데 차 교수님 보실 때 사실 이화여대 입학비리 실체는 있는데 저지른 사람이 없다라는 비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이 명백하게 그 부정 입학이라는 걸 밝혔지만 그것이 어떤 연결고리를 해서 지금 그 이화여대가 자발적인지 아니면 강압에 의한 건지 이 최순실 씨를 정유라 씨를 입학시켰는지 부분을 밝혀내지 못하고 결국 수사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사자인 정유라 씨가 온다면 정유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때 면접하는 과정에서 선수단 단복을 입고 가고 그리고 또 이 금메달까지 들고 와서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러한 것이 자발적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일종의 팁을 줘서 그런 걸 이용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당사자가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조사가 되게 될 부분이고 이번에 아까 방금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화여대 유철균 교수, 네. 뭐 소설가 이인하 씨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체포영장이 됐고 오늘 뭐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납니다만은 이 그 학사 비리에 관련된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 이걸 어떻게 그러면 유철균 교수가 또 단독으로 한 건지 그러면 정유라 씨는 몰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또 수사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정유라 씨의 증언이 아마 결정적인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정유라 씨의 진술도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특검 이번 주부터 이제 삼성그룹 수뇌부도 이제 줄 서만한다라는 일정을 좀 세워놓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어제 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뇌물죄,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야기,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십니다. 이제 소추 그것도 됐고 또 특검에도 이제 대상이 된 그런 세월호 문제인데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가면서 또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 이 회사를 도와줘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엮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대통령이 내가 여기가 아파서 이런 약을 먹었고 그런 거를 다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좀 너무나 민망하기 그지없는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참 이상한 대통령이시다라고 느꼈습니다. 수출 잘 안 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선의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비선 실세와 국정을 논하고 인사를 거론한 것이 뭐가 문제냐 하는 규범 인식이 전혀 결여된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한 번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뻔뻔함과 오기를 마주하면서 새해 첫날이 참 이상한 첫날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 대통령의 말에 대해 규범 인식이 결여됐다. 새해 첫날 오기와 마주쳤다.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 의원님, 사실 예. 이제 박 대통령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엮은 거다. 예. 특검 수사 사실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예. 인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표현 자체도 뭐 이렇게 엮었다 또는 뭐 까발렸다 이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긴박한 걸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 1월 1일 날 또 네. 사전 예고도 없이 긴급하게 저런 해명 자리를 이렇게 마련한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간다. 헌법재판소의 지금 진행 과정을 보니까 아주 빠르면 1월 중에 아니면 2월 중에 늦어도 2월 말 3월 초에는 이제 심판을 내릴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이고 뭐 법원도 그에 맞춰 가지고 최순실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 재판 일정을 피고들 재판 일정을 이제 빨리 이제 잡고 있고 무엇보다도 특검이 특검 수사를 공식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 사이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바로 다음 단계에 문영표 장관 그저께 문 장관을 포함해 가지고 거의 다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그 대가성과 네네. 관련된 삼성과 관련된 대가성 고리를 이미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 지시로 지시를 그렇게 받았고. 했다는 것을 네.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을 이번 주부터 수뇌부들을 이제 소환해가지고 삼성이 이 최순실 씨 미러 또 스포츠, K스포츠 이런 데 지원한 것이 대가성이 있다는 그것만 이제 확보를 한다면? 하게 되면은 대통령 뇌물죄 또는 일반 뇌물죄가 되든 삼자 뇌물죄가 되든 뇌물죄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탄핵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예. 퇴임하고 난 뒤에 사법 처리로 곧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박하게 느껴서 본인이 바로 여론전에 들어가 가지고 물론 이제 검찰 수사는 안 받았죠. 특검도 수사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대면 조사를 받더라도 사실 전면 그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할 것이 거의 이제 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실한 조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네. 일반 국민들은 몰라도 적어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 여론전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그런 간담회였던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사실 이제 박 대통령 삼성해병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다 이런 인식 또 누구도 손톱만큼도 도와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촛불 시위가 이제 10차례까지 오면서 처음에 언론에서 이제 과장 보도, 허위 보도 사례가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까불이 벗기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좀 여론전에서 밀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에 촛불 집회에 최근에는 이제 맞불 집회까지 지금 이렇게 여론전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10%까지 올라왔다고 그래요. 수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론전을 한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우리가 아무도 100% 알 수 없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는 지금 미리 아마 이런 그동안에 언론에서 보도한 그 잘못된 사례들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한마디 했는데 지금 세 가지 아닙니까?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지만 국정농단은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벌을 접촉했지만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는 없었다. 예. 그다음에 세월호 당일 머리 손질을 했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봤다. 이걸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통한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그동안에 여기 피의자를 소환해서 참고인들 소환해서 정황 증거는 나왔지만 지금 탄핵 정국에서 더군다나 헌재에서 100% 이걸 확신을 가지고 네. 지금 결론에 도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네. 그 부분이 특검 수사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영향을 왜냐하면 줄수 있다. 지금 여론전이 지금 팽팽하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 입장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차수님 보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삼성 합병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게 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해지 펀드가 돌아서 사실 이렇게 합병이 무산될 경우에는 국가 상당히 경제에. 국가 경제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중대성을 생각을 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 좀 알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면서 그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결국 뭡니까? 자, 이것은 그 삼성의 그 합병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한 부분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라는 거는 일종의 통치행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과의 뇌물죄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한테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구속된 이유가 지금 장관으로 있을 때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지시를 통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그러니까 이끌어 가도록 예. 만들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 문영표 전 장관이 그런 지시를 왜 했느냐? 그 부분 아직까지 특검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가 봐도 문영표 전 장관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 아니라고 봤을 때는 결국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예. 과연 그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통치 행위인지 아니면 삼성의 그러니까 그 지금 합병을 밀어주고 그리고 나서 정유라와 최순실 일가를 위한 여러 가지 대가를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거래였는지 부분은 특검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삼성은 지금 이 지난 2015년 7월 25일 날 이재용 부회장과 이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 과정에서 그때 처음 만났더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승마협회에서 지원을 안 하냐 강하게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그 삼성 임원들을 불러 모아서 빨리 지원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면 네.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원한 것이 대가성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했다. 삼성은 벌써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지금 통치행위라 이야기하고 네. 또 삼성은 삼성대로 강압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대가성 부분을 캐내는 부분에 큰 숙제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박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간담회를 좀 수시로 하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쳤는데 이게 이제 헌재의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한 거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그냥 놔두놓으면 헌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시류에 편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사안별로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헌재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저를 강하게 놓으니까 우리도 그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기자들하고 모아서 한 그런 행위 자체가 과연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걸 위배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어제 청와대 참모진들의 조력을 받아서 청와대 기자들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행태로서 맞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은 자기 입장을 계속적으로 알리겠다는데 일방적인 일종의 소통 방식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청와대에서는 아마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뭐 산행을 했었다. 뭐 이런 전례를 이제 들면서 문제는 그때는 산행은 했지만 비보도로 전제로 했기 때문에 뭐 그때는 뭐 그 자신이 탄핵 심판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는 그러한 언행 자체는 안 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차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두고두고 이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에서도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2차 내용에 휩싸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오는 6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른바 친박 핵심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홍문정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탈당을 하고 탈당계를 내겠다 이렇게 연락을 줬습니다. 그분은 탈당을 결정하셨지만 또 윤 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두 분의 대화에 의해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당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명진 위원장께서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낙동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뭐 제2선 후퇴를 이미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지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예.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제일 책임이 큰 또 새누리당을 이렇게 망쳐놓은 그 핵심들, 그분들 인적 청산은 불가피할 건데 과연 될지 1월 6일, 1월 8일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예. 자진 탈당을 하라고. 새누리당은 인적 청산이라 그럴까요? 뭐 그 개혁의 첫 출발인데요. 그게 뭐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이정현 대표의 탈당, 전 대표의 탈당, 과거의 잘못을 책임지고 쇄신하기 위한 살신 성인이다. 홍문정 의원, 그렇지 않아도 당을 생각하고 있는데 임명진 위원장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칭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 인적 청산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인데 과연 될지 회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의원님, 예. 이정현 전 대표의 탈당을 계기로 예. 당이 봉합될 수도 있다.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단식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핵심은 나머지 분들, 좀 전에 언급된 분들을 포함해서 뭐 7인방이 될지 10인방이 될지 나머지 분들이 이 탈당을 하느냐.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따라줄 것이냐 하는 거고, 어제 그 친박 모임에는 그 이정현 대표는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던데, 사실 연원을 보면은 이정현 대표는 그 친박의 뿌리랄지 핵심이랄지 하기도 좀 애매한 입장이고, 그동안에 행동을 할 때도 이게 친박 핵심들하고 같이 연원해서 보조 맞춰가지고 거기서 정해진 대로 했다기보다도 독자적으로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개인의 행동으로 치부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많아 보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 예고한 대로 본인이 뭐 당을 나가든지 뭐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지금 사실 새누리당이 붕괴되고 있고, 좀 전에 그 주호영 의원이 저 신당의 창당 준비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더 추가로 더 나오는 상황이 되고, 또 이정현 대표도 이제 당을 떠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이 당에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큰 이익이 될 것인가? 그 전에 128명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당의 대표가 되든 아니면 실권자가 될 때는 이게 뭐 이렇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나가기 싫은 게 있고, 나가게 되면 자기의 손해인 게 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파선하는 배에서 끝까지 버틴다는 것이 사실은 갈수록 이제 그 실익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쫓겨나가게 되면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큰 불명예고 낙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하더라도 재기하기가, 정치를 계속하거나 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분들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친박계 의원 중에서는 이게 인민재판식 아니냐, 여론재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뭐 친박계 입장에서는 뭐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언론도 그렇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근본적인 잣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적 청산 문제 중요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보수가 지금 2017년도 1월 1일 날 가장 중요시하고 해야 될 문제가 뭐냐. 거기에 있어서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임명진 위원장이 과연 적합한 인물이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할 만한 그런 능력과 비전이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적 청산은 그 다음 문제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당파 싸움에서 밀려난 사람들, 또 내부에서 당파 싸움하면서 비박이나 친박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헷갈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보수는 지금 뭐 떠나간 뭐 신당 보수건, 뭐 남아있는 신당 보수건,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통일이 될 때까지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보수의 노선을 더 강화하고 더 이렇게 정립해가지고 통일을 이룰 때까지 지금 좌파라든지 잘못된 반대한민국 세력을 견제하는 노선을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과연 정체성이 맞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 저는 거기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처음부터. 왜 그래? 인적 청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지금 더 시급할 문제가 많아요. 그럼 당을 다 쓸어 없애고 다시 만드는 문제도 차분하게 이념적으로, 그리고 노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사람만 거론하면 이거 당파 싸움으로 끝나고 말, 당이 어떻게 해서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면 저는 새누리당도 결국은 떠내려갈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정체성, 노선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누구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개혁보수신당과 이제 경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정책과 노선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문제는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을 표방해 왔지만
그러나 진짜 보수, 참 보수의 가치보다는 가짜 보수, 이 그런 좀 거짓된 보수를 해왔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 지난 탄핵 국면에 상당히 지지율이 급락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명진 목사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하면 당을 한골 탈퇴를 하는데 일단은 일단 그 잘못된 부분을 비워야 예. 또 새로 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임명진 목사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당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의 그 중요한 계기는 지금 곧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유력 주자로 모셔오는 것이 가장 좋을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뭐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박색을 좀 덜어내고. 덜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거기다가 급선무를 먼저 제일 처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정현 의원은 뭐 오늘 이정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하겠다 해서 본인이 모든 걸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안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대변인이 김명현 이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을 위한 살신성이다. 예.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새누리당을 아끼고 하는 뭐 지지자층 입장에서는 좀 더 책임지고 살신성이 나는 의원들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것이 아마 그분들의 진솔한 속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지금 임명진 목사의 인적 청산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임명진 목사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거취를 망설이고 있는 중도파 의원들까지 같이 짐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시점을 딱 못 박으면서 이걸 좀 정치적으로 여론전으로 좀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명진 목사가 지금 당에 조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가져줄 수 있는 거 정치적 명분을 통해서 여론을 얻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제가 만약에 임명진 목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회심의 한 수였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따뜻한 보수, 뭐 깨끗한 보수 이야기하는데 무슨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 그동안 이야기한 보수하고 나가서 보수를 하겠다는 사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로서 보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고 자꾸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면 네. 가장 큰 집이 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명을 다 하겠어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새누리당이 대선 주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임명진 위원장의 의도는 친박색을 좀 덜어내고 반기문 총장이든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이런 취지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친박 세력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선을 후퇴하겠다고. 그러나 탈당 문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좀 기다리면서 대화하면서 일단 이선으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거 말고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당을 어떻게 계획할 거고. 그다음에 물론 나갈 사람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꼭 이 당에 와가지고 가장 훌륭한 후보가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른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예.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필요 조건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수가 사실은 정말로 좀 옳은 논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보수가 뭐고 보수의 사명이 뭐고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가야지 당리당략으로 자꾸 권력 주장을 해가지고 밀어내고 다른 말로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인적 정산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개혁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다. 하긴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지금 대안길로 하고 인적 정산만 먼저 얘기해가지고 당에 더 분란으로 가고 있잖아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선 후퇴라는 이야기를 이제 당에서 했었는데 이선 후퇴라는 거는 현직에서 뒤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이정현 대표처럼 당 대표를 하고 있다가 당 대표를 안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선 후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나머지 사람들 지금 당직이 없거든요. 다 사퇴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직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상태에서 이선 후퇴는 국회의원직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까지는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요구를 안 하고 이제 탈당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직을 버린다면 이선 후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냥 말만 이선 후퇴라고 하면 국민들이 좀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을 못 주고 문제는 이제 오늘 이런 이제 탄핵 사태가 올 때까지 이제 대통령 주변의 친박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갖다 호가호위해가지고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누리고 장관도 몇 번씩 하고 뭐 당 최고위원, 당 대표 뭐 이런 거 하면서 누리기만 하고 결국은 대통령을 어려움에 빠뜨린 그 책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책임 아무것도 안 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국회법 파동이라든지 공천 파동 과정에서 진박 마케팅이라는 걸 하면서 국민들 얼마나 눈살 찌푸리게 하고 새누리당 이미지를 땅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새누리당의 이미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선거에 참패했는데 그에 대해서 또 책임 안 지고 그리고 당이 이렇게 민주정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인 정당처럼 되고 네. 조금 생각이 다르면은 그냥 좀 뭐 적으로 치부해가지고 날려버리고 그 홍위병 문화, 내시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수 정치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런 이상한 정치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당을 이렇게 오염시킨 데 대해서도 여전히 당에 남아서 그런 식으로 당을 계속 움켜잡고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당이 빈사 상태에 빠지는 예. 거고 그런 걸 제거해야 당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인적 성산을 주장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당이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가려던 사람들도 당에 좀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좀 이렇게 당이 또 회생할 희망을 갖고 남아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친박 핵심 의원들이 그대로 당에 잔류할 경우 예. 이른바 중도 성향, 중도 지대에 있는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충분히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지금 보고서 원래는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남아있는 이유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은 걸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보이니까 그걸 한번 관망하겠다는 주춤하는 건데. 거고 지금 또 임 비대위원장이 또 최후 통첩하면서 좀 승부를 걸었지 않습니까? 6일까지 조치해라. 안 그러면 내가 그만둔다. 그거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개혁신당대로 또 잘 돼야 되겠지만 새누리당이 회생할 수 있는 네. 분기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이 사실 새누리당의 2차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런 예.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연합뉴스하고 KBS의 여론 신년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엎치락뒤치락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 거 나왔거든요, 차 교수님. 이런 예. 여론 어떤 의미로 좀 읽고 계시는지요? 지금 보니까 지금 차기 대통령 선호도나 뭐 지금 지지율 조사에서 지금 뚜렷한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제3지대에서 뭔가 지금 제3의 후보가 뭔가 도모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3자 대결을 해도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떻게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결선 투표제 자체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주장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대세론이 흔들릴 수도 있을 법했는데 상당히 지금 지지율을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앞서는 대부분의 3자 대결에서 앞서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익이긴 하지만 그런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는 조금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보면 지금 뭐 본인이 들어와서 하시기 나름에 따라서는 충분한 반등도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부분까지 또 곁들여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양강구도 자체가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과는 최고의 승자는 누가 될지는 상당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 전 총장이 사실 아직 이제 본격적인 입장을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국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십니까? 상승세를 탈까요?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일종의 이 컨벤션 효과 같은 걸 아마 상당히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일단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들어온 것 자체가 금이 환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리고 지금 어느 특정 정파를 지금 어떻게 몸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이 독자적인 위치에서 아마 독자적인 정치 브랜드를 일단은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상당한 주목을 모으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상당한 이 여론을 끌어올리는데 아마 유리한 국면을 만들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문제는 자신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명쾌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주춤주춤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 현재로서는 약간 좀 주춤하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부동층이 좀 늘은 그런 모습인데 박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현장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기구를 반해 물론 뭐 임기는 다 채웠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뭐 박연차 씨가
27만 불. 이야기뿐만 아니고 무슨 뭐 신천지 이거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뭐 자세한 그런 뭐 신문을 통해서 뭐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뉴스 듣고 이러면서 좀 영향을 좀 받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촛불이 10차까지 오면서 광장민주주의에서 문재인 씨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어제까지 보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월 중순에 귀국해서 과연 그가 국내 정치에서 진흙탕 같은 국내 정치에서 어떤 담론을 가지고 또 어떤 행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자기 입지를 구축할 것인지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불확실성이 많고 부동층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반기문 총장이 저는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 상태로도 지금 이렇게 촛불 전국에서 엄청난 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확장할 가능성은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 스스로도 지금 뭐 진보주의자는 아니니까 역시 대한민국의 앞으로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보수주의자로서의 이미지를 어떻게 좀 끌고 갈 거고 또 어떤 정책 어젠다를 개발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지는 전적으로 그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까지 정치 경력이 많지 않은 그런 과거의 그런 행적을 볼 때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도 듭니다. 네. 사실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이후 권양숙 여사에게 전화를 한 것 두고 두 야당 부적절하다라고 사실 견제구를 날렸는데 앞으로 검증 공세가 본격화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사실 그 전부터 열린우리당 출신 사람들,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때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이나 강요했던 분들이 공사석에서 심심찮게 했던 이야기가 반기문 출마 못한다. 우리가 뭐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뭘 대단한 걸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터뜨리면 한 방에 날아갈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실체가 있는지 여부가 이제 곧 검증될 단계에 들어온 것 같고 23만 불 수수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그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가 표심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의혹을 제기받았을 때 그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대응하는 태도, 당당하냐 아니면은 좀 주춤하냐, 또 뭐 회피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정면으로 이제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진솔하게 가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느냐, 이걸 또 국민들이 보거든요. 그걸 다른 의미에서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흔들리느냐, 아니면 침착하고 냉철하게 가느냐, 이거를 그 사람의 리더십의 크기로 이제 지켜보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그걸 대응하느냐. 지난번에 성완종 사건에서 얼핏 나왔을 때는 조금 허둥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줬는데 이제부터 들어와서 어떤 태도로 이걸 처리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친박의 후보로 반기문 총장이 갈 것처럼 했다가 이제 탄핵 이후로는 또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차별화하는 듯한 모습도 지금 지지율이 약간 빠지는데 박 대통령 지지층이 그쪽으로 갔다가 약간 또 빠지는 그 부동층이 유동화되는 게 그런 탓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후보가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저러면서 보수 진영 쪽에서는 완전히 힘이 빠져 있다가 아이고 이러다가는 문재인이 되겠네. 문재인 되는 건 안 돼. 하면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그럼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서 일단 떠오르는 건 반기문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결집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걸 이분이 어떻게 잘 타고 가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또 하나의 관심, 과연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선택지, 과연 어느 정당, 어느 세력, 어느 쪽의 선택지를 잡을 것이냐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양강 구도가 만약에 지금 끝까지 지속이 된다면 뭐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뭐 어느 섣불리 어느 한 정파의 손을 잡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기문표 정치가 뭔지 많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당을 잡아서 그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진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끌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아마 대통합의 자신이 지난 연말에 이 정진석 의원과 만났을 때 정치적으로 대통합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나아가서 진보의 아젠다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이 스펙트럼의 행보를 통해서 아마 국민 지지를 높이고 이걸 통해서 자신 중심으로 정계 개편을 끌어내는 그러한 구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10년간의 총장의 경험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세 분과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